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20년 동안 혼자 버텨온 모든 밤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호텔 연회장 문이 열리던 그 순간 미나의 숨이 멎었습니다. 해외 건설 회장님, 이도현님 입장하십니다라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귓속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들어오는 남자의 걸음, 넥타이를 만지는 습관, 왼손목의 반달 흉터까지 20년 전 죽은 남편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는 미나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시선을 피했습니다. 꽃다발을 든 미나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죽은 사람과 똑같은 남자. 그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얀 장미와 안개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위로 부드러운 조명이 쏟아지고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넓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고 공기 중에는 꽃향기가 달콤하게 퍼져 있었어요. 미나는 신부 어머니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동딸 가희의 결혼식이었어요. 27살이 된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올 그 순간을 20해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새벽마다 건물 계단을 닦고 점심때면 식당에서 뜨거운 국그릇을 나르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버텨온 모든 날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한 것이었죠.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나의 가슴 한쪽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앉았어야 할 그 자리가요. 미나는 빈 의자를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을 텐데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가희가 하얀 드레스 자락을 끌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레이스 베일 사이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듯 살짝 굳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신랑 준영이 그 옆에서 가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예쁘게 컸구나.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결혼 서약이 끝나고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미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피로연이 시작되기 직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건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죠. 신랑 아버님 회사의 해외 파트너이시자 업계에서 백만장자 회장님으로 불리시는 이도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어요. 연회장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왼발을 살짝 끌듯이 걷는 그 버릇. 20년 전에도 똑같았던 그 걸음걸이. 미나는 저도 모르게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미나의 귀에서 주변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도 사회자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소리가 뭉개지고 흐려졌습니다.
대신 자신의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어요. 남자가 단상 쪽으로 걸어가며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남자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넥타이 매듭을 만졌어요. 검지와 중지로 매듭을 살짝 당기는 그 동작. 미나는 그 동작을 수천 번도 넘게 봤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늘 하던 버릇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꼭 저렇게 매듭을 당기곤 했어요. 미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들이 제멋대로 흔들렸어요.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이 조여와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도망치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몸을 돌려 하객석을 향해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그 얼굴이 미나의 시야에 정면으로 들어왔어요. 콧날의 선, 약간 처진 듯한 눈꼬리, 입술 왼쪽 끝에 작게 파인 보조개 자국.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얼굴의 뼈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천둥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가희가 8살이던 해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직접 초콜릿 케이크를 사와서 촛불을 꽂아주던 날. 케이크 위에 분홍색 초를 8개 꽂으면서 가희에게 소원을 빌라고 했죠. 가희가 후하고 초를 끄더니 아빠 목을 껴안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짓던 그날. 남편이 가희의 이마에 뽀뽀하면서 웃던 그 얼굴이 지금 저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가 어떻게 해? 저 얼굴이 어떻게 해?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옆에 앉아있던 하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미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남자, 아니 이도현이라고 불린 그 사람은 하객석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미나 쪽을 한번 흘깃 보더니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냥 예의상 인사를 건네는 것뿐이었습니다. 미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미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남편이라면 왜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2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미나는 음식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접시 위에 스테이크가 식어가고 샐러드 위에 뿌려진 드레싱이 굳어갔어요. 하지만 미나의 시선은 자꾸만 그 남자에게로 갔어요. 안 보려고 해도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다고, 남 닮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때 미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물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정장 소매가 살짝 올라갔어요. 왼쪽 손목 안쪽에 반달 모양의 흉터가 보였습니다. 오목하게 파인 자국이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미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흉터, 그건 남편에게 없던 것이었어요. 20년 전 남편의 손목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를 제외하면 저 손은 분명히 남편의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의 굵기, 손톱의 모양,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까지 20년 동안 수없이 잡았던 그 손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꼭 잡고 자던 그 손이었습니다. 엄마. 가희의 목소리에 미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길에 가희가 미나에게 다가온 것이었어요.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하얘졌어요. 미나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입꼬리를 끌어올렸지만 눈가는 떨리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진짜요, 아까부터 계속 안색이 안 좋던데. 피곤하시면 좀 쉬세요. 미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의 날이었어요. 자신의 혼란을 딸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웃음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괜찮아, 정말.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그래. 우리 가희 너무 예뻐서. 가희가 안심한 듯 웃으며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귀빈들이 신랑 신부 주변에 모였어요. 사진사가 자리 배치를 정리하는 동안 미나는 구석 쪽에 서 있었습니다. 되도록 저 남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진사가 손짓을 하며 말했어요. 저기 회장님, 조금만 왼쪽으로요. 네, 거기요. 이도현이 한 발짝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미나와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을 참고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미나는 옆에 선 남자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냄새. 비싼 향수 냄새 아래에 숨어있는 그 사람 특유의 채취. 땀과 피부가 섞인 그 냄새.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는 중이라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턱에 힘을 주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미나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복도 끝 비상구 앞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을 차가운 벽에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구겨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어떻게? 미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리가. 20년 전 비 오는 강가에서 외투와 신분증만 남기고 사라졌던 남편.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했어요. 강물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렀어요. 2005년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7살 가인은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 색색의 구슬을 실에 꿰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가희의 작은 손가락이 구슬을 하나씩 꿰어 넣을 때마다 도열은 딸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아기 샴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거야. 가희가 완성된 팔찌를 아빠의 왼쪽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무지개빛 구슬들이 거친 손목 위에서 반짝였죠. 우와, 예쁘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팔찌야. 도열이 활짝 웃으며 가희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희가 잠든 후 그 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글씨가 찍힌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3억 7천만 원. 도열이 운영하던 건설 하청업체가 원청의 부도로 함께 쓰러지면서 생긴 빚이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도열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눈가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도열은 잠든 가희의 이마에 입술을 오래도록 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남편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여보, 잠깐 다녀올게. 이 비에 어딜 가요? 금방 올게. 한두 시간이면 돼. 도열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도열의 외투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지갑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고 난간에는 외투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정황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말이 미나의 귓전에서 멍하게 울렸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찰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출장 간 거죠? 집에 돌아온 미나를 가희가 맞이했습니다.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가희가 잠든 후에야 부엌으로 간 미나는 싱크대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가희가 깰까 봐요. 시신 없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열은 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에게 어느 브로커가 접근했던 거예요. 한 3개월만 일하시면 됩니다. 해외 건설 현장이에요. 가족한테는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도열은 빚을 갚고 돌아오겠다는 희망을 품고 외투를 강가에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는 도열이 검은 승합차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경찰은 이미 자살로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렇게 도열은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미나의 고통과 도열의 손목에 감긴 무지개의 팔찌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어둠을 찢습니다. 미나는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잠이 덜 깬 몸을 억지로 끌고 화장실로 향했죠. 찬물로 세수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헬쑥한 얼굴의 중년 여인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오래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니까요. 미나는 서둘러 작업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피스텔 청소일은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아침 8시에 끝났어요. 20개가 넘는 층을 오르내리며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났거든요. 남편의 빈 외투가, 강가의 차가운 바람이, 시신 없이 치른 장례식이 떠올랐습니다. 청소 도구함에서 대걸레를 꺼내며 미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가희 때문에라도. 대리석 바닥은 새벽 공기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려서 장갑을 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물걸레를 짜는 손가락 끝이 얼얼했죠. 그래도 미나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알아서 움직였죠. 마치 기계처럼요. 오전 9시 미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미나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던져줬습니다. 언니, 오늘 예약 손님 많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전쟁터로 변했어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또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죠. 아줌마, 여기 물 좀요. 반찬 더 주세요. 계산이요. 미나의 다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잠깐 허리를 펴려고 멈춘 사이 구석 테이블에 손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미나는 재빨리 주방으로 뛰어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손님 앞에 상을 내려놓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죠. 죄송합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손님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이미 다른 테이블로 향하고 있었어요. 억울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움직여야 했죠.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3시 식당 일이 끝나면 미나에게는 잠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 쪽잠을 자거나 밀린 빨래를 돌리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마저 온전히 쉬지는 못했어요.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마트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대형마트 야간 정리 알바. 미나의 3번째 일터였습니다. 진열대에 상품을 채워넣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빼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줌마, 3번 통로 우유 다 떨어졌어요. 빨리 채워 넣어요. 무전기에서 관리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는 무거운 우유 박스를 들고 매장으로 뛰어갔어요. 팔뚝이 떨렸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줌마, 저 우유 딸기 맛 있어요? 네, 잠시만요. 지금 채워드릴게요.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이 일을 잃으면 안 됐거든요. 가히 학비를 대려면, 월세를 내려면 하루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마트 문이 닫히면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쇼핑 카트를 모으고 바닥을 쓸고 진열대를 정돈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미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희가 거실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곤 했어요. 책상 앞에 엎드려 잠든 딸의 모습을 볼 때면 미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희야, 방에 가서 자. 미나가 딸의 어깨를 흔들면 가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너 먼저 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이 마트로 뛰어갔거든요. 하지만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미나는 부엌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후다닥 먹고는 씻지도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희의 학교 발표회가 있던 날, 미나는 식당 일이 늦게 끝나 행사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 들어갔을 때 가희의 순서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객석 구석에서 엄마를 찾던 가희의 눈이 미나와 마주쳤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가희야,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미나는 딸을 끌어안고 사과했습니다. 가희는 울먹이면서도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엄마 바쁜 거 알아요. 그 말이 미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일찍 철이 들면 안 되는 건데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중학교 입학 때는 교복값이 없어서 학교 앞 중고 매장에서 교복을 맞췄습니다. 가희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미나는 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새 교복을 입고 입학식에 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희가 얼마나 작아졌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학원에 보낼 돈이 없던 시절, 미나는 마트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가희를 데리러 갔습니다. 독서실 앞에서 기다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장마철에는 새벽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었어요. 손목을 삐끗했지만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그대로 식당으로, 마트로 출근했죠. 가희가 엄마 손목에 감긴 붕대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손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아니야, 그냥 살짝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미나는 손을 등 뒤로 숨기며 웃었습니다. 딸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미나는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가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눈물을 쏟았죠.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희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알지 못했어요. 미나는 딸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거든요. 힘들어도 웃었고 지쳐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웃어요? 초등학생이던 가희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웃으면 우리 가희도 웃잖아. 그게 좋아서 그래. 밤이 깊으면 미나는 가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도열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던 사진이 있었어요. 도열은 고기 굽는 걸 좋아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도 웃으면서 가희 입에 고기를 넣어주던 남편. 가희가 아빠 어깨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사진. 그 모든 게 이제는 종이 위에만 남아 있었죠. 미나는 사진첩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눈물은 저절로 마를 테니까요. 20해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쉬지 않고 일하고 밤늦게 잠드는 하루가 7,000번 넘게 반복됐어요. 미나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가희는 무럭무럭 자라 어엿한 어른이 됐죠. 가희가 스타트업 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0년 동안 흘린 그 모든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리고 가희의 결혼 소식. 미나는 딸의 청첩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딸의 사진 옆에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였죠. 도열 씨, 우리 딸 시집가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나는 빈 의자를 향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05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열은 서울 외곽의 낡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위로 손으로 쓴 듯한 글씨가 붙어 있었죠. 해외 취업 알선, 고수익 보장. 도열의 손에는 구겨진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남자가 기름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도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도열 씨 맞죠? 건설 현장 경력 15년이시라고요. 딱이에요. 동남아 쪽에 한국 기술자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도열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주일 전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밀린 월급 석 달치는 받을 길이 없었고 집에는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가 하루에도 10통씩 걸려왔습니다.
가희가 전화벨 소리에 놀라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월 300은 기본이고요. 잘하면 500까지도 가능해요. 3개월만 일하면 빚 다 갚고도 남을 겁니다. 브로커는 서류 뭉치를 꺼내 도열 앞에 펼쳤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 건설 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반쯤 올라간 아파트 골조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찍혀 있었죠. 깨끗해 보이는 숙소 사진도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도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일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요. 소문나면 자리가 금방 차버려요. 출국하시고 나서 연락하세요. 도열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찔끔거렸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가희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났고 다음 달 전세금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브로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것을 도열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국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도열은 잠든 미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아내의 손을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한 지 2달째였습니다. 가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베개 옆에는 색종이로 만든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지개색 종이를 엮어 만든 것이었죠. 며칠 전 가희가 만들어서 도열의 손목에 직접 채워줬던 것이었습니다. 도열은 그 팔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와 함께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권은 제가 보관할게요. 현지 수속 때문에 그래야 해요. 도열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능숙하게 여권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브로커 대신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도열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도열을 낡은 트럭에 태웠습니다. 창문도 없는 짐칸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허허 벌판 한가운데 있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깨끗한 숙소는 없었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10여 개가 먼지투성이 땅 위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쓰레기와 하수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여기서 자고 일해. 월급은 3개월 뒤에 한꺼번에 줄 거야. 관리자로 보이는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열이 항의하려 하자 그 남자가 도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불만 있어? 여권 없이 여기서 어디 가게. 얌전히 일해. 그날 밤 도열은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자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베트남에서 왔다는 그 남자는 팔에 생채기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터진 자리에 또 물집이 생겼습니다. 밥은 하루에 2끼였습니다. 쉰내 나는 밥에 소금에 절인 채소가 전부였습니다. 도열의 몸무게는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났고 눈이 푹 꺼졌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도열은 몰래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까지 걸어가면 어떻게든 경찰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을 걸어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도열은 길을 잃었습니다. 새벽녘에 관리자들이 도열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도열을 질질 끌고 와서 다른 노동자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도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도망치면 죽어. 관리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것이 협박만이 아니라는 것을 도열은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열은 컨테이너 구석에 쭈그려 앉아 주머니에서 무지개 팔찌를 꺼냈습니다. 색종이는 이미 땀에 젖어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가희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가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가희야, 아빠가 미안해. 미나야, 나 꼭 돌아갈게. 도열은 팔찌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이 팔찌가 있는 한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월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숙소비와 식대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도열은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주먹뿐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기 힘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열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무지개 팔찌를 보며 버텼습니다.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꼭 돌아가야 해. 그 한마디가 도열을 지탱했습니다. 지옥 같은 날들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도열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미나와 가희가 텅 빈 관 앞에서 울고 있다는 것을요. 캄보디아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먹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오전 10시쯤부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열은 진흙탕이 된 공사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셔츠가 살갗에 달라붙었고 장화 속으로 스며든 물이 질퍽거렸어요. 그때 현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우산을 쓴 사람들이 진흙탕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보였어요. 옆에 있던 노동자가 도열의 팔을 툭 쳤습니다. 저 사람 한국에서 온 회장이래. 도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니. 하지만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발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15년을 일한 도열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열은 재빨리 현장 뒤편의 절개지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붉은 흙벽에서 가느다란 실금이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아래에 한국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도열은 소리쳤지만 폭우 소리에 묻혔어요. 그는 철근을 내던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쿠르르릉. 낮은 울림이 땅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절개지의 금이 순식간에 벌어지며 흙덩이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비켜요. 민세훈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열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세훈의 몸을 껴안은 채 옆으로 굴렀어요. 바로 그 순간 수백 톤의 흙더미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쿠아앙. 도열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왼팔에서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열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왼팔은 뜨거운 철근에 눌려 화상을 입었어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세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무사했어요.
당신이 날 살렸어요. 내가 꼭 보답할게요. 도열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주머니 속 무언가를 손끝으로 만졌어요. 무지개 팔찌였습니다. 가희가 7살 때 만들어준 거였죠. 가희야, 아빠가 살아서 꼭 돌아갈게. 도열은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도열은 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침대 옆에 세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났네요. 사흘이나 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푸놈펜 병원이에요. 내가 헬기 불러서 데려왔어요. 도열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훈은 도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아이둘 아버지인데 당신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세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병원비는 내가 전부 낼게요. 그리고 당신, 내 사업 좀 도와줘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도열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세훈은 약속을 지켰어요. 도열의 왼쪽 손목에는 반달 모양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도열은 생각했어요. 이건 다시 태어난 증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기억의 일부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두고 온 가족의 얼굴이 안개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도열은 밤마다 무지개 팔찌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누가 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팔찌를 보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도열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왼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창밖 야자수가 여기가 한국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죠. 세훈 회장은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날 밀쳐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 흙더미 밑에 깔렸을 거야. 도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세훈 회장이 물었어요. 자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 있나? 도열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었는지도요. 그럼 당분간 내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도열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일이었죠. 하지만 도열에게는 땅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쪽 땅은 우기 때 물이 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 후로 세훈 회장은 그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죠. 3년이 지나자 세훈 회장은 도열에게 푸놈펜 외곽의 작은 부지를 맡겼습니다. 10채의 주택을 지어보라는 것이었죠. 도열은 밤잠을 설쳐가며 도면을 그렸습니다. 주택이 완성되자 새로 이사온 가족들이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작은 아이가 손을 흔드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도열은 현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토지 계약서가 가짜였던 거예요. 그날 밤 도열은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빛바랜 팔찌가 만져졌어요. 무지개색 구슬이 달린 낡은 팔찌였죠. 언제 얻은 건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도열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선 도열 앞에 리나 첸이 나타났습니다. 세훈 회장이 소개한 투자 자문가였죠. 당신은 땅을 볼 줄 알아요. 서류와 돈 관리만 배우면 돼요. 그건 내가 도와줄게요. 도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영어와 크메르어를 배워나갔죠. 5년이 더 지나 도열은 중형주택 단지를 완공했고 3년 후에는 해변가에 리조트를 지었습니다.
태풍이나 허가 문제로 공사가 멈춘 적도 있었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어요. 어느 날 리나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동남아 건설업계에 떠오르는 별 이도현 회장이래요. 이도현이라니요. 제 이름은 정도열인데요. 여권 만들 때 이름이 잘못 적혔잖아요. 이제 모두가 이도현 회장이라고 불러요. 15년이 흘렀을 때 도열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에 걸쳐 대규모 복합단지를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도열은 한국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역국 냄새, 작은 손이 목을 끌어안던 감촉. 그런 것들이 꿈처럼 스쳤지만 깨어나면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세운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회장, 내 아들 결혼식에 꼭 와주게. 도열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게 된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었어요. 왼손목에 반달 흉터가 희미하게 욱신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것처럼요. 결혼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가희와 준영의 신혼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토요일 저녁, 미나는 며느리로서 처음으로 시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미나는 새벽부터 청소 일을 마치고 식당 서빙까지 끝낸 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나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깊이 파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딸을 키우며 달아버린 흔적들이었죠. 미나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딸의 시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꾸며도 20년 동안 3가지 일을 하며 살아온 손에 굳은 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가희와 준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가희가 엄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미나는 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 고든 등, 그리고 무심하게 앉아있는 자세. 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사업 파트너이신 이도현 회장님이세요.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마침 한국에 오셨다가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됐어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미나와 도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때 멀리서 봤던 그 얼굴이 지금 코앞에 있었습니다. 20년 전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남편의 얼굴.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미나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미나는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입술을 움직여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미나입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가희가 알아챘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지만 미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선이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 냅킨을 접는 손짓,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모든 것이 20년 전 남편 도열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심코 손을 뻗어
옆 사람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 주었습니다. 준영의 볼에 붙어 있던 작은 밥풀이었죠. 도연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미나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미나는 황급히 젓가락을 주우며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 도열은 항상 그랬습니다. 식사할 때 가희의 얼굴에 밥풀이 묻으면 무심한 듯 손을 뻗어 떼어주곤 했죠. 20살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희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았던 습관이었습니다. 뜨거운 국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국그릇을 들기 전에 코를 가까이 대고 김을 맡았습니다. 뜨거운지 확인하는 듯한 그 동작을 보고 미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열도 항상 그랬습니다. 국을 먹기 전에 반드시 코로 김을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 뜨거운 국에 입천장을 뗀 이후로 생긴 버릇이라고 했었죠. 미나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실례할게요.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세면대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딸의 시아버지 사업 파트너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나는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돌아오니 가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괜찮아. 요즘 피곤해서 그래. 미나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희도 이상했습니다. 식사 내내 자꾸만 도연 회장님을 훔쳐보게 됐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살짝 찌푸려지는 모습이요.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건지 가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세훈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회장, 이번에 한국에 얼마나 계실 건가요? 한 2, 3주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로젝트 미팅도 있고 해서요. 도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도열의 것이었습니다. 조금 낮아지고 무게가 실렸지만 말끝을 살짝 흐리는 말투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세훈 회장은 미나와 도연 사이의 묘한 공기를 눈치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피하는 것 같은 그 기류를.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미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사장님. 그 호칭에 미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미나야, 여보라고 불렀던 사람이 지금은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기억이 없겠지만요. 네, 저도요. 안녕히 가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던 그날 강가에서 사라진 남편. 외투와 신분증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 시신도 없이 치렀던 장례식. 그리고 홀로 딸을 키우며 버텨온 3,000일이 넘는 날들. 그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안이 어두워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는 미나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말해야 하나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에게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도연 역시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여자 서미나라는 사람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도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영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도현 회장님의 얼굴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혹시 설마. 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깨어나려는 것처럼요. 미나의 작은 아파트에는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좁은 거실에 펼쳐진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가희와 남편 준영, 그리고 이도현이라는 이름의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희의 사업을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이도원 회장이 도와주기로 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자리였죠. 미나는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 그릇을 들고 나오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밥상에는 된장찌개와 삼치구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반찬이 있었죠.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부추전이었습니다. 준영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가희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맞은편의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훑다가 부추전 앞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자 익숙한 맛이 혀끝에 닿았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이 맛은. 도연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목소리였죠. 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선 채로 저 사람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부추전 맛있죠? 이건 제가 8살 때부터 먹던 건데요. 가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 아빠가 이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거든요. 도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분홍색 앞치마,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가희가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어렸을 때 아빠랑 소풍 갔던 거 말했잖아. 그날 비가 와서 도시락이 젖었는데 부추전에서 냄새가 나서 막 울었거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가희야, 냄새 난다고 울지 마. 아빠가 다 먹어줄게. 밥상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가희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 말이 입에서 나왔을까요? 왜 저 여자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미나는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건 20년 전 도열이 가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비 오는 소풍날 우는 딸을 달래던 남편의 목소리였죠. 가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인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미나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가희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희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빠 맞지? 미나는 대답 대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호텔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자꾸만 아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희, 미나, 두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그의 왼손목에 있는 반달 모양 흉터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미나의 집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있었어. 미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저 사람이 내 아빠라는 건 분명해. 밤은 깊어갔지만 두 집에서 잠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가 밥상 위에서 터진 한마디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아침부터 붐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우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건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서류 가방을 받아들면서 도연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서민아라는 여자가 차려준 밥상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왜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면세구역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순간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귀를 파고드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다른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죠. 콱,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밝은 조명이 사라지고 어둡고 차가운 강가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8살 여자아이의 손에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 구슬 팔찌가 들려 있었어요. 아빠, 이거 내가 만들었어. 꼭 하고 다녀.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희야.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가희, 내 딸 가희.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부엌이었습니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미역국을 저으며 뒤돌아 웃었습니다. 20년 전에 젊은 미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생일이잖아요. 도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공항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가의 난간이 보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던 날 누군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돈이 필요하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브로커였습니다. 그 남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낯선 나라에 내렸을 때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잠겨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철근을 나르던 날들, 붕괴 사고 때 흙더미에 깔리던 순간까지 돌아왔습니다. 미나야. 갈라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57살 먹은 남자가 공항 복도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미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지키려고 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요. 미안해. 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공항 직원이 팔을 잡았습니다. 비행기요. 안 탑니다. 택시에 올라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견례에서 찍은 사진 속 미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틀림없이 아내였습니다. 기사님, 이 주소로요. 빨리요. 사진 속에는 가이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웃고 있었죠. 8살 때 무지개 팔찌를 만들어주던 아이가 27살이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잖아. 도연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눈물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택시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연의 심장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낡은 가로등 하나가 희미한 주황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자락이 찬바람에 나부꼈고 남자의 두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열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도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남자였습니다. 도열은 이 골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내내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 좁은 골목 안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수십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여자의 얼굴이 이제야 선명하게 그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열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쏟아진 기억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가희가 건넨 무지개 팔찌, 미나가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아내의 얼굴.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귀를 때리던 그 순간 갑자기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 소리와 함께 잊고 있던 모든 것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손술의 바퀴가 고르지 못한 길바닥을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도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지친 걸음걸이, 그리고 손수레를 끄는 거친 손.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오늘도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 팔지 못한 반찬통 몇 개가 손수레 위에서 덜그럭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찬바람에 트고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온종일 서 있던 탓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람에 갈라져 틀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을 미나가 알아챈 것은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미나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걸음걸이, 저 어깨선, 저 뒷모습, 20년 전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뒷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미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술의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손에서 손수레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덜그럭 쾅. 반찬통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지만 미나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아니, 줍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열씨? 미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봤을 때도, 상견례에서 마주쳤을 때도, 밥상에서 함께 앉았을 때도 미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확신하기가 두려웠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일부러 눈을 피했고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도열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 이제야 비로소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미나야. 그 한마디에 미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에 청소하면서도, 식당에서 서빙하면서도,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미나는 언젠가 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 버텨야 한다고, 가희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나야. 나 도열이야. 도열이 미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그의 무릎을 눌렀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아내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미나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거친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나야. 20년 동안 기억을 못했어. 너랑 가희를 두고 혼자 살아있었어. 도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면서 해외에서 수백억 원을 벌면서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안에 남아있던 평범한 남편과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도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흰머리가 섞인 관자놀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왼손목에 있는 반달 모양 흉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미나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삼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던 날, 가희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던 날, 새벽 청소를 하면서 혼자 눈물을 훔치던 수천 번의 밤.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나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거렸습니다. 도열이 미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나의 몸에서 시장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러나 도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비싼 향수를 맡아도,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도 이 냄새만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던 이웃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둘만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나가 먼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코끝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요. 가희한테 알려야 해요. 미나의 집은 골목 안쪽 작은 다세대 주택 3층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도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 계단 위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8살이던 가희가 이제 27살의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얼마 전에 결혼까지 했다는 것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도열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가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오늘 늦었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시켜줄. 가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이 미나 뒤에 서 있는 남자에게 닿았습니다. 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견례에서 봤던 그 남자, 밥상에서 이상한 말을 했던 그 남자, 분명히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알 수 없었던 그 남자가 지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미나가 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희야, 아빠야. 가희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8살 이후로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 단어가 20년 만에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도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생일날 무지개 팔찌를 건네주던 그 아이의 눈동자. 아빠가 최고라고 외치던 그 아이의 눈동자. 도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희야, 아빠야. 이제 기억났어. 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열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희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20년 동안 아빠 없이 컸습니다. 학교 발표회에도 아빠 없이 갔고 교복도 아빠 없이 맞췄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 때 아빠 대신 위로했고 엄마가 울 때 아빠 대신 곁을 지켰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요? 가희의 목소리는 울음과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가희야. 미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좁은 거실 한가운데서 20년이라는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미나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특별한 밥상이어야 했습니다. 도열이 좋아하던 반찬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20년 동안 수없이 만들어왔던 반찬들이 식탁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미나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열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그 맛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수백 번의 식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맛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가희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가족의 20년 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희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이야기 다시 시작해요. 가희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가희의 100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도열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그 옆에서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도열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도현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도열이었습니다. 미나의 남편이고 가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안 가요. 다시는 어디 안 가요. 도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희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에도 달이 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이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다시 하나의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